유가증권 시장 상장사인 한솔 P&S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지주사인 한솔홀딩스가 한솔 P&S 주식을 공개 매수한 뒤 상장 폐지를 할 계획이라는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솔 P&S는 전거래일 대비해서 20.86% 올라서면서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콜마홀딩스의 주가가 1일 장 초반 7%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인 달튼이 콜마홀딩스의 경영에 참여하겠다고 밝히자 주주가치 제고를 기대하면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전 9시 52분 기준으로 콜마홀딩스 주식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나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1일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하루 동안 총 43개의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가 금지됐습니다. 전날 공매도 거래가 전면 재개된 후 관련 거래량이 몰리면서 무더기로 과열 종목으로 지정된 영약으로 현재 부선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급 쇼크가 나타났다고 진단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시장에서의 좋은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다라는 평가가 만연한 시장입니다. 오늘 또 수출 데이터가 발표되면서 관련해서 화장품 기업들도 시장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어제장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시장이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저가 매수세가 눈에 띄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오늘 시장에 맞는 전략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들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투자 전략들 함께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마감 시장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KR리서치의 김대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헤드라인 저희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뉴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알테오젠 쪽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또 알테오젠 호재 소식이 좀 나와주긴 했었는데요. 오늘 이 뉴스는 저희가 어떻게 시장에서 좀 해석을 해볼까요? 어제 알테오젠이 주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어제 플러스권에서의 예, 1% 정도 보여줬죠. 네. 다른 종목들은 뭐 4, 5% 이상의 하락을 보여줬는데 알테오젠은 기존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 그 피아 주사제로의 기술 수출이 재료가 되어서 최근까지 주가 흐름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 우리가 비만 치료제 관련 그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제형 주사라고 해서 효과를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플랫폼, 기술 플랫폼을 개발을 했다라고 해서 어제 강세 현상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알테오젠의 주가를 바라보면서 현재 한 5% 정도 상승하고 있거든요. 알테오젠 주가를 바라보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새로운 투자 시점으로 판단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현재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어제 오늘 상승을 보여주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한 4%, 셀트리온도 한 4%의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제약 바이오 업종의 전반의 흐름이 분위기가 좋아지는 형태로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우리가 이제 투자 관점으로의 의문점을 갖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더 시간차를 두고 흐름의 모습을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알테오젠이 어제 발표한 그 비만 치료제 제형 주사 관련해서 내용을 우리가 깊이 있게 들여다보게 되면 플랫폼 단계에서의 기술을 이제 어느 정도 취득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제형 주사 관련한 내용을 판단해 볼 때 펩트론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죠. 네. 가장 선도 기업으로 이와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근데 펩트론 같은 경우에도 이게 양산되고 실제 기술이 수출되는 과정에서의 시차를 판단해 보게 되면
한 30년 정도가 돼서야 이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라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알테오젠이 최근까지 기술 수출 한 10조 원 정도 진행이 되었던 이 피하 지방 주사 관련한 이 기술력 또한 최근 10년 동안 계속 기술 개발을 통해서 확보한 내용을 통해 이번에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한 내용에서의 제형 주사 관련 내용이 큰 임팩트 있는 내용에서의 그 이슈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전반의 흐름을 추가로 끌고 가기는 다소 약한 내용에서의 이슈가 아닐까라는 게 저희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투자 시점을 판단할 때 어느 시점에서 투자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셀트리온이라든가 기타 등등의 제약바이오 업종의 종목들이 어제 하락한 폭 또는 어제 하락폭 이상의 주가의 흐름을 오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인 알테오젠이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에 대해서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이 40만 원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게 되면 전반의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한 긍정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이 돼요. 왜냐하면 알테오젠의 최근 주가 상황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 45만 원 고점을 찍었고요. 조정받았고요. 최근 3월에 또 45만 원 고점을 찍고 최근 30만 원까지 조정을 받은 이후에 35만 원, 36만 원 부근에서의 주가 반등 흐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이 종목이 고점을 돌파하기 위한 과정에서의 주가 상황을 진행되고 있다, 확보했다라고 판단되는 가격은 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37만 5천 원. 그렇다고 한다면 내일 또는 이번 주 상황하에서 40만 원을 돌파한다든가 안착되는 과정이 나타나면 다른 제약 바이오 업종에 대한 전체적인 투자가 가능하다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체 분위기가 전일 하락에 대한 낙폭 회복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고 있다라고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업종에 관심 있는 분들은 알테오젠 제가 기사 내용을 가져온 것은 아직 조금은 성급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테오젠 최근 흐름에서의 기술 수출, 기술 개발과 또 주가 상황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해당 섹터에 대한 흐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현재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37만 4,5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40만 원 선을 터치해 준다면은 전반적인 제약주들의 상승을 이끌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수 있겠다. 그쵸.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다른 제약주들도 이제 몇 가지 점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HLB라든지 뭐 지금 보면은 코오롱 티슈진 전반적으로 상승을 하거든요. 삼천단 제약.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추가적으로 어떤 모멘텀들이 있어야 시장에서 계속 좀 달려갈 수 있을까요? 말씀하셨던 HLB라든가 코롱 티슈진 네. 같은 건 개별 재료를 보유한 그쵸. 종목들이죠. 네. FDA 승인이라든가 코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또 회사에서 계속적인 3자 배당 의상증자를 통해서 최근 회생을 통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전체적인 흐름에서의 모습이 포커싱 되어지는 흐름이 집중되기 위해서는 대표주, 대장주, 시가총액 상위 내에 있는 종목의 흐름이 개선될 때, 물론 그중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포함된다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업종을 선도하면서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의 종목이라고 한다면 단연 우리가 알테오젠을 꼽을 수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주가 상승이 조금 더 진행된 이후에 나머지 종목들의 흐름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관점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계속 우리가 시가총액 상위의 제약주들을 바라보시면서요. 전략들 잡아보시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사실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관세에 관한 리스크도 좀 얘기가 되지만 금리 인하와 또 연관성이 굉장히 깊잖아요. 성장 이다 섹터라고 보니까요. 네. 생각을 해서 해당 이슈에 대해서 판단을 네. 하고 있죠. 저는 미국에서 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 장기간의 상승률을 보여준 섹터가 헬스케어 업종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라든가 테슬라라든가 M7 종목들에 대해서 주가 상승률이 크고 오랫동안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20여 년 동안 꾸준하게 성장한 산업은 미국 내에서도 헬스케어입니다. 국내에서도 관련한 산업에서의 지금 현재 주가의 상황에서 종목 간의 흐름이 교차하면서 왔다 갔다는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반응도를 가지고
헬스케어 또는 제약바이오 업종이 움직인다라는 측면보다는 이 성장 산업의 큰 축을 하나 만들었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저는 제약바이오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기존까지 해서 시장에서 핫했던 여러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많이 올라왔고요. 셀트리온도 그러하고요.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의 상승이 나타나는데 좀 새로운 종목을 발굴해서 그런 건 없을까요? 진짜? 시작점에서부터의 흐름으로의 진행을 가져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러한 시작점에서의 흐름에서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패션이 있죠. 네. 과거 같은 경우는 뭐 치료제 개발과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강했어요. 근데 이 치료제 관련한 종목들은 임상을 여러 차례 통해서 오랜 기간 동안 확보된 자원을 통한 주가 상승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 알테오젠을 비롯해서 리가캠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한미약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 수출과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현재의 테마나 시세 흐름에서의 모습과는 유사한 형태의 상승을 보여줄 수 트렌드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네. 기술 수출과 연관된 기업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찾아보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제 국내 기업 중에 이제 기술 수출에 관해서 호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저희가 이제 3월 마무리하고 4월 달에 또 이제 미국의 암호화폐가 예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수출에 관한 성과들이 있을지 여부들과 임상의 결과들도 같이 여러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약주 한번 진단을 해봤고요. 자, 그럼 다음 헤드라인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저희가 함께 이야기해 볼 뉴스는요. 유가입니다. 자, 트럼프가 유가마저도 흔듭니다. 최근에 이제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들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이쪽 섹터는 우리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지, 어떤 투자 전략 잡을 수 있을지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요 헤드라인의 내용은 우리가 단순하게 표면적에 나와 있는 내용을 판단해서 종목 접근이라든가 시장 해석을 할 부분보다는 네. 한 발 더 들어가서 깊이 있는 내용을 통해서 좋네요. 네. 트럼프의 의도와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내용으로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실시한다라고 하죠. 그런데 잘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러시아는 오펙 회원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러시아는 미국과의 그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교차 관계에서의 상호 협의를 하지 않은 국가예요. 러시아에서 원유를 수출하는 국가는 뭐 인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또는 카자흐스탄을 비롯해서 이쪽 그 부근에 있는 나라에 대한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가스를 수출하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미국이 관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영향도가 크지 않은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네. 러시아에서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 품목은 1위가 이제 에너지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방산이고요. 세 번째는 곡물과 철강입니다. 그러면 곡물과 철강은 어느 정도 영향도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추가적으로 곡물과 철강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관련한 종목들의 주가는 어느 정도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유가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을 때의 해당 종목들, 해당 산업에 대한 영향도는 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발 더 들어가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해석해 보게 되면 트럼프가 왜 러시아에 대해서 원유에 대한 관세 부과를 진행을 했을까요? 첫 번째는 종전이죠. 해라 이런 네. 느낌이죠. 압박을 하는 겁니다. 네, 그죠? 종전에 대한 이슈가 이건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뭐 멕시코, 캐나다, 한국 등등등등등을 포함해서 관세 부과를 상호 관세를 목적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관세를 부과할 나라가 없거든요. 찾다 보니 러시아까지 간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에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제 한계점에 다다랐구나. 우리가 이제 4월 2일 내일이죠. 4월 2일부터 상호 관세가 부과된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 여파에 대한 이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오늘을 기점으로 피크 포인트를 찍고요. 내일 정도 선에서부터는 한계점 내지는 출구 전략 차원에서의 흐름들의 모습들이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의 시장 해석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전반의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도 아주 유사한 형태에서의 모습을 보여줬죠. 미국 시장이 강한 상승의 흐름을 나타내지는 못했지만 장중에 뭐 2% 가까이 하락을 보여줬다가 거의 보합선까지 끌어올렸다는 말입니다. 시장의 강세 현상의 흐름이었습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주변 이슈는 없었습니다. 단순하게 관세 정책에 대해서 한계점에
다다랐다라는 시장 분위기가 전파되면서 전체 분위기에서 나스닥 시장에서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면 러시아까지 관세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은 이제 관세 부과 국가가 한계점에 도달했고 트럼프 정책의 이제 출구 전략이 예상되는 흐름에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에 대한 시장 영향도와 이 부분에 대한 그 시장 압박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닐까라는 측면으로의 추가적 흐름에서의 내용도 판단할 수 있는 헤드라인의 뉴스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우리가 선물 시장 보면요, 대표님 트럼프 발언하면서 유가가 이제 급격하게 일시적으로 올랐는데 오히려 월가에서는 유가 전망치는 또 낮게 잡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영향도가 미비할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그런 걸까요? 월가뿐만이 아니고요. 트럼프 전반적으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알래스카에 그 소유관 시설을 네. 짓겠다라고 한 것도 유가를 60불 수준에 묶어두기 위한 정책입니다. 그러면 트럼프 또는 월가에서 왜 유가에 대한 하방 압력으로의 정책적 수단으로 진행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보게 되면 최근에 물가지표가 지난주에 발표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고용지표가 고용이죠. 예상이 되어 있죠. 근데 물가지표와 고용지표가 그렇게 좋지 않은 데이터를 산출하는 반면에 전체적으로 물가와 연동된 미국 시장의 채권 수익률의 가격은 안정적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와 미국 정책적 수반을 진행하는 입안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 지표는 물가에 대해서 악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에서 데이터가 나오지만 실제 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가라든가 또는 곡물가라든가 이런 그렇네요. 등등의 그 산업의 그 가격을 눌러놓기 위해서 가스를 개발하고요. 지표를 위해서인 거네요. 그렇죠. 그쵸? 왜냐하면 여기에 물가가 올라가 버리면 그러니까요. 금리를 작동시키게 되고 금리를 작동시키게 되면 전체적인 산업군에 대한 흐름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가를 묶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가스성 개발한다는 내용들도 계속 유포시키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해서도 에너지는 건드리지만 곡물은 안 건드리는 겁니다. 곡물을 건드리면 또 여기에 대한 물가가 물가지표가 올라가니까.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복합적인 내용으로서 진행되는 사안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 체크해 보면서 넘어가야 될 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네요. 우리가 단순히 또 유가에 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지표와의 연동성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지표는 워낙 전반적인 금융시장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자체도 유가에 관한 가격에 관한 하방 압력들을 계속 주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 헤드라인들 여러분들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투자 관점에서 한번 여쭤볼게요. 네. 그래서 유가 관련주들이 이제 일시적인 상승을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럼 네. 우리는 전략을 이제는 좀 아예 다르게 가져가 봐야겠네요. 어제 오늘까지도 그 여진에서의 흐름들이 진행이 되고 있죠. 뭐 흥구협이라든가 그러니까요. 네. 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에도 3일 전부터 주가 상승했다가 밀리고 어제도 상승 출발해서 밀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상승 출발해서 밀립니다. 플러스권대 유지는 계속 3일 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계속 올라갈 때마다 고점 라인에서 되밀리고 하는 형태의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아직까지는 이 석유 관련주라든가 유가와 연동된 종목의 흐름의 모습들이 방향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는 형태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단순하게 즉각 반응되는 개별 재료에 대해서 움직임이 진행되는 상황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포착했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종목들입니다. 재료가 노출되고 고점에서 밀리고 이런 형태. 왜냐하면 우리가 주식을 참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종목은 너무 어려워요. 저점에서 올라가는 형태로 계속 종가가 마무리되어질 때 편안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고점 대비 밀리는 종목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당 이슈와 연동된 종목들은 지켜보고 공부하고 또 추적하는 형태로만 바라보는 건 어떠할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사실 전략 잡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가 관련해서 또 헤드라인 한번 마무리해보고요. 계속 저희가 또 헤드라인 열어보면서 시장 이야기 추가적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 바로 열어볼 텐데요. 오늘의 세 번째 헤드라인은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공매도 재개입니다. 어제 너무 충격받았거든요, 저는. 오늘은 근데 또 올라오더라고요, 시장이. 오늘 제가 이제 세 꼭지를 준비했는데요. 네. 궁극으로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요 내용입니다. 요거죠, 네. 제가 지난주에도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뭐 우려는 되지만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
실제적으로 주가의 하락폭이 70포인트 가까이 하락이 나오면서 와 이거 걱정되는 부분 아닐까라고 저도 걱정했어요. 많이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어제 이제 공매도가 어제 한 1조 7천억 정도 공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공매도가 마무리가 되었는지 아니면 추가로 나올 부분이 있는지를 판단해 봐야 되는 겁니다. 최근 내에서 3일 동안 지난주 목요일부터 목, 금, 어제까지 한 3일 동안에서 전체 외국인 투자자들의 2조 원이 넘는 매도 규모의 형태를 보여줬어요. 통상적으로 공매도는 어제부터 실행이 됐지만 우리가 D 플러스 2일 수도 결제일, 주식은 플러스 2일 날 결제가 되죠. 오늘 주식을 사면 내일 모레 계좌에 주식이 들어오는 들어오죠. 겁니다. 전산상으로는 잡히지만 계좌에 실물 입고가 실제 되는 것은 플러스 2일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D-2일부터 기관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해당 종목에 대한 매도나 어떤 형태의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목요일부터 공매도가 진행되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지난 목요일에는 첫 번째로 공매도가 진행됐던 부분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한 롱숏 전략에 의한 삼성전자 매수, 하이닉스 매도였고요. 그리고 금요일 장에는 전반의 종목에 대한 매도가 진행되었고 어제는 피크 의 상황에서 공매도가 진행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공매도가 거의 마무리됐는지를 한번 판단해 보게 되면 공매도가 무한정 매도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 전체 규모는 한 700조 정도가 됩니다. 주식으로 들어와 있는 규모가 대략 한 30% 내외라고 우리가 판단합니다. 그러면 700조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해지성 차원에서의 공매도죠. 그러니까 공매도를 우리가 단순하게 외국인들이 하방 압력에 의해서 수익을 내고자 해서 공매도를 진행한다라고들 많이 생각하세요. 물론 일부 외국의 매매 주체에 의해서는 이 하방 압력을 통해 수익을 마련해 가는 것이 기본적인 전략인 매매 주체도 있겠지만 기본적 전략은 해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에 대해서 10% 내외의 공매도 포지션을 가져가면서 해지 차원에서의 흐름의 전략적 구성을 가져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약간 방지하는 느낌이 좀 더 그렇죠. 크다는 해지를 항상 하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상품에 대해서는 해지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선물시장 아까 말씀하셨지만 해저와 이제 스페큘레이터가 운용이 되면서 여기서 매매가 발생을 하는데 주식에 대해서 또 공매도를 통해서 일부 해지를 가져가는 형태. 로 이제 운용을 하기 때문에 700조에 대한 대략 10%, 60조에서 70조거든요. 지금 현재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 규모를 판단해 보게 되면 어제 기준으로 한 60한 2, 3조 정도 수준의 공매도 수준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가져왔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략 한 10%, 9% 수준에서의 현재 공매도 규모의 수준이 도달을 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추가적 공매도는 일부 특정 종목에 일부 나올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압박을 하는 모습으로의 어제와 같은 공매도는 이제 거의 마무리되었다라고 판단되는 흐름에 서기 때문에 오늘 장 외국인 투자자들만 3천억 정도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요. 여진이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일부 공매도나 또는 일부 포지션 추정에서의 규모를 늘리지 못했던 종목에 대해서 일부 진행되는 상황 하에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공매도가 추가적으로 1조 원대 또는 큰 규모의 공매도가 전체적으로 시장에 유출되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전체 공매도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나 해봤고요. 제가 헤드라인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린 내용은 최근의 기사가 아니고 23년 8월 즈음에 나왔던 기사입니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 지영 앵커 잘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통해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이 사건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냐하면 시장에서 너무 뜨거웠어요. 네, 너무 뜨거워서 개인이 이겼던 약간 그런 개인이 사건인가요? 이긴 것뿐만이 아니고 네. 이때 공매도를 주관했던 외국계 헤지펀드가 굉장히 유명한 헤지펀드거든요. 시장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 글로벌리 투자하는 회사로서 수익을 잘 내는 헤지펀드였고 시장을 잘 보는 헤지펀드라고 네. 판단을 해서 이 헤지펀드가 수익을 손실이 나는 형태에서의 시장에서 개인에게 뭐 넉다운 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종목은 여러분 잘 아시는 2023년도이기 때문에
그 2차 전지였습니다. 2차 전지요. 에코프로였죠. 지금은 액면 분할이 돼서 가격이 그때와는 좀 변동된 상황에서 흐름이지만 지금의 가격으로 유추해서 추정하는 가격대 흐름을 보게 되면 2차 전지 업종의 에코프로가 주가 잘 올라가면서 14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아마 2만 원대에서 출발했을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부담스럽죠. 가치 밸류 측면에서 보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판단되는 지점에서의 가격이었어요. 그래서 공매도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10만 원 수준까지 주가가 하락을 했거든요. 여기서 횡보를 했습니다. 근데 개인의 어떤 역발상적 전략에 의한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10만 원이었던 주가가 30만 원까지 올라가면서 이때 외국인 투자자 뜨거 손절을 엄청나게 강행했죠. 맞아요. 그 당시 아마 액면 분할 전에 100만 원 수준에서 손절을 다 했던 걸로 판단이 돼요. 80만 원대 매도를 했다가 이러한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경우도 또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비일비재합니다. 비재하다. 원래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는 숏 스퀴즈라고 네, 하거든요. 스퀴즈라고 그러니까 하죠. 주가 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튀어오르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매도를 집행했다가 이게 아니다 싶을 때는 다시 환매수로 진행되면서 무차별적으로 주식을 사는 거거든요. 이때의 주가가 크게 올라가는 형태의 모습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의 형태로의 흐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어제 나왔던 것은 전체 포지션 규모에서 10%의 해지 물량을 가져가는 과정에서 대형주, 그냥 무차별적으로 큰 포지션에 대한 물량들을 집행했던 거고요. 이제 개별의 어떤 작은 섹터, 작은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꼭 성공한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항상 숏스퀴즈한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 그렇게 무서워할 필요만은 없을 것이다. 외국인이 꼭 성공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도 이런 실패 사례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 공매도에 대한 두려움 이제 가질 필요 없다라는 측면으로서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헤드라인과 기사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대표님이 또 이제 공매도 잘 풀어주시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네. 우리가 대차장고 거래 증가 이제 종목군들을 이제 주로 이제 공매도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봐서 네. 이제 그 기업들을 최근에는 좀 피하는 현상들이 나오기는 하는데 이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대차장고는 건가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는데 기관에 빌려주는 겁니다. 그럼 그쵸. 기관에 빌려주면 네. 기관은 그거를 공매도 세력에게 그거를 이자를 받고 다시 재빌려주는 거고 여기다 이자를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빌려주는 사람하고. 네. 그럼 대차장고가 증가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에요? 물려 있는 종목입니다. 내가 이 종목은 지금 뭐 30%, 40%, 50%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팔 거 아니야. 1, 2년 내 주가 회복 전에는 그냥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건데 가지고 있느니 뭐 0.5% 또는 1%라도 빌려주고 수익을 가져가자라고 해서 대차장고 종목들에 대한 타겟팅 되어져서 특히 2차 전지가 어제 그랬죠. 어제 그랬어요. 네, 근데 2차 전지에 대한 얘기도 할 말이 참 많긴 한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주가가 대차장고 종목들이 하락할 요인이 크다라고 많이들 말씀을 하시는데 앞서 전제를 말씀드렸죠. 많이 하락해서 지금 팔 의향이 없고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한 빌려줬다라고 한다는 건 가격적으로 볼 때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공매도에 대한 메리트가 상실된 종목들이 대부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대차장고가 증가한 종목에 대해서 공매도가 타겟이 될 것이다. 이 논리의 형성도 조금 맞지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또 집중을 하셔서 그래서 어제 네. 그 부분이 가세되면서 그렇죠. 주가가 한 발 더 내려온 네. 형태의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웃는 승자가 되기 위해서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전략들 잘 꾸려 나가시면요, 이 시장 그래도 이겨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어제 급락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 오는 4일 오전 11시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속에 드디어 정치적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모였고요. 그리고 어제의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인식 때문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 시원하게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기관 측에서 오늘 우리 양시장에 대해서 강하게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오후장 들어서도 그 매수 물량을 계속해서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3% 이상 상승세를 그리기도 하면서 장중한때 695선을 터치, 그러니까 700선 목전에 두는 상황도 연출됐습니다. 오늘은 강세장입니다. 그러면 이 강세장 속에서도 더 두드러진 상승세를 보이는 쪽 혹은 시장과 반하여 약세를 그리는 특징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한 쪽은 바로 한화입니다. 한화 이야기 사실 시간 외에서 어제 들려왔던 이야기였죠.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이 본인의 한화 지분 절반을 새 아들에게 증여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에게는 4.86%를, 차남인 김동관 사장과 삼남인 김동선 부사장에게는 각각 3.23%씩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번 증여를 통해서 새 아들의 한화 지분율은 한화 에너지 지분과 합쳤을 때 42.67%까지 쭉 상승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한화 에너지의 지분을 한화 지분과 이 한산에서 계산을 하게 되면 김승현 한화그룹 회장의 지분보다도 김동관 장남의 회장의 지분이 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후계자의 입지를 훨씬 더 공고히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들이 내야 하는 증여세는 얼마일까요? 바로 2,218억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서 3조 6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승계를 위해서 기업 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불거진 바가 있었죠. 그런데 한화그룹은 이번 승계를 통해서 이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SK증권 역시도 이 승계와 관련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 44,000원에서 54,000원으로 올려자는 움직임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한대 흐름은 어떻게 될까요? 최고 상승률 기준으로 한화는 14% 이상,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8% 이상, 그리고 한화 오션도 5% 이상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 밖에 다른 한화그룹주 역시도 상승세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특징주는 두산 퓨얼셀입니다. 4천억 원 규모의 계약 해지 소식 때문에 오늘 장중한때 4% 넘게 급락세를 보이면서 52주 신저가를 터치했다는 소식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계약이었을까? 지난 2022년 12월에 한국기술과 금호기술 그리고 LS 일렉트릭과 함께 손을 맞잡고 수소 연료전지 공급을 하기로 계약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인해서 3월 28일자로 그 계약을 해지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죠. 물론 미리 받았던 돈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계약 불발이 두산 퓨얼셀에 재무적인 마이너스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렇지만 4천억 원 규모이잖아요. 한 해 매출과 맞먹는 수준의 큰 돈이기 때문에 이것이 공중분해됐다는 것은 사실상 주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청정수소 인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에도 상승세가 두드러지지 않았었던 청정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이 소식까지 함께 더해지게 된다면 훨씬 더 하방 압력이 작용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덴티움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는 임플란트 제조 기업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오늘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14% 이상의 슈팅이 나오기도 했는데
어떤 이슈였을까? 행동주의 펀드 얼라인 파트너스가 장내 매수로 덴티움의 지분 7.17%를 확보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보유의 목적은 일반 투자 목적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경영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기본적인 권리 이상의 적극적인 주주 활동을 하는 투자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삼성증권에서는 이 지분 확보 소식에 대해서 상승 재료가 될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도 동시에 실적 개선과 관련해서 전략을 제시할 때까지 그리고 구체적인 주주 행동이 공개될 때까지는 주가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라고 코멘트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테마 탑3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한 쪽은 반도체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오늘 3월 수출을 공개를 했었죠. 2달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3월 기준으로 역대 2위를 기록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서도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11.9%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가 약속했었던 지급하기로 했었던 그 보조금과 관련해서 재협상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슈 속에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3%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었고요. 테크인 같은 경우에도 10% 가깝게 날아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 경협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연락할 계획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계획이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나는 어느 시점에 무엇인가를 할 것이라고 코멘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인지 무엇을 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의 말 한마디는 시장에 강한 영향을 끼치죠. 일신석재와 JST나 좋은 사람들 나란히 두 자릿수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고 오늘 이 세 종목 안에서는 일신석재가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강한 상승 탄력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중국의 드론 택시가 세계 최초로 상업 운항을 허가받았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었죠. 이번 허가 인증을 통해서 승인 공역에서 상업적인 운항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료 여객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이슈 속에 오늘 베셀 같은 경우에는 장중 한때 상한가에 직행하는 모습 그리기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상한가가 풀린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7% 안팎의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어지는 코너에서도 저희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켓 쇼쇼쇼 이재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의 인사이트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오늘 저희는요, 좀 수급에 집중을 해보면서 시장에서 3월 달을 마무리하면서 4월 달 투자 전략을 한번 세워볼까 합니다. 오늘 넥스트마켓의 주제부터 바로 열어볼 텐데요. 3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동향들을 살펴보는 시간들 가져보겠습니다. 외국인은 한 달간 셀 코리아,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 바이가 아니라 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여기 그러나라고 표기가 되어
있죠. 그러나 외국인의 시선에서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있었고 그 종목군들이 또 시장에서 좋은 전망치들이 있기 때문에요. 과연 3월 동안 외국인은 어떤 종목을 차익 실현했고 또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를 저랑 살펴보시면서요. 오늘은 앞으로 4월 달의 투자 전략을 잡아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 얼마나 팔아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외국인은 3월 한 달 동안 2조 1,600억 원이 넘는 물량을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실제로 달력을 펼쳐놓고 보면은 20거래일 중에 11거래일 동안 매도를 진행을 했고요.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점은 어제 우리 시장이 급격하게 하락했잖아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장에서만 1조 1,700억 원을 덜어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전체 거래일 중에 어제 매도한 금액이 3월 전체 거래액 중에서 반 이상을 차지한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은 낙폭세를 그려왔고요. 외국인의 수급이 이래서 시장에 중요하구나라는 걸 또 한 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선택한 기업이 있다면 우리는 그 기업에 집중해보는 전략들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3가지 포인트로 외국인이 매수했던 섹터와 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브리핑해드렸고요. 반면에 차익 실현한 기업까지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오늘 외국인 수급, 즉 외국인의 시선에서 우리 시장 한번 바라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바로 삼성전자였습니다. 무려 1조 4,840억 원을 매수하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외국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기존에 했던 레거시 반도체에 관한 반등 기대감들이 여전히 적용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곧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납니다. 지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나고 나서 시장에서는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마이크론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삼성전자 역시도 실적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4월 달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실적의 바닥을 확인해가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겪게 될 텐데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외국인들이 큰 폭의 매수를 보이지 않았냐라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또 하나 담아낸 종목군들이 있는데요. 의외의 종목도 담아냈습니다. 외국인은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2번째로 담아내는 모습을 보여줘 왔습니다.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실망 매물들을 내놓았지만 오히려 외국인은 개인 투자자들이 버렸던 종목군들을 다시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유상증자 발표 이후에도 순매수세는 지속이 됐고요. 폴란드 쪽에 관한 수주 발표가 있었고 앞으로 2028년도까지는 이러한 실적이 계속해서 단단하게 지켜줄 것이다라는 그러한 분석들이 들어갔다고 시장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방산주들을 많이 담아냈는데요. 그 3위를 차지하는 게 한국항공우주 2,464억 원을 담아냈고요. 그리고 하나시스템 역시도 큰 규모는 아니지만 625억 원이라는 순매수세를 3월 한 달 동안 보였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이다라고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삼성전자와 방산주를 담아냈다면 그 다음에 외국인이 담아낸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을지도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실 텐데요.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세 리스크에도 현대차와 또 현대모비스를 담아낸 외국인이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는 순매수 4위를 차지를 하게 됐고요. 1,642억 원, 모비스 역시도 1,000억 원 넘게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관세 리스크에 자동차주들을 피하고 보자라는 인식들이 있었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의 25% 관세에도 불구하고 2가지 종목을 담아냈습니다. 즉 그들의 시선에서는요. 이런 관세 리스크는 단기 악재가 될 것이고 오히려 현대차가 미국 쪽에 투자한 금액에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도 이러한 관세 리스크들을 상쇄할 수 있는 충분한 모멘텀이 될 수 있다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요. 관세 리스크에도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를 3월 한 달 동안 담아냈다는 걸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외국인 입장에서 어떤 종목을 차익 실현을 했을까요? 이제는 우리가 그 종목군들을 바라보면서요. 시장의 추가 모멘텀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하나오션과 같은
조선 관련주들을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 규모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무려 1조 1,800억 원 넘게 덜어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앞서서 제가 삼성전자를 1조 넘게 사들였다라고 말씀을 해드렸는데 그 규모만큼 하나오션을 덜어냈습니다. 즉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 수급이 하나오션에서 삼성전자로 이동이 됐다라고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순매도 종목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게 삼성 SDI인데요. 이 삼성 SDI는 2천억 원 정도 덜어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오션 대비해서도 5배의 규모만큼 하나오션을 많이 덜어냈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시점입니다. 자, 조선주의 모멘텀은 이어지고 있는데 외국인은 왜 하나오션을 덜어냈을까? 그리고 하나그룹주 내에서도 덜어내는 종목 그리고 담아내는 종목들이 달랐을까에 관해서는 우리가 투자자 관점에서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3월 동안 외국인은 셀 코리아를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종목군들을 담아내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이 담아낸 순위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가장 많이 담아냈고 그 다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 순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대모비스 다음으로 카카오 그리고 HD 현대 조선해양도 담아낸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3월달 순매도 상위 종목 탑3를 꼽아보자면 하나오션과 삼성 SDI 그리고 LG화학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덜어낸 모습까지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외국인의 수급 같은 경우에는 집중된 경향들이 있습니다. 개인이 순매수를 하더라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건 개인 투자자들은 분산되면서 투자를 하지만 외국인은 특정 종목들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수와의 연동성도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월 달 이 한 달 동안 외국인이 관심을 가지면서 담아내고 있는 종목군들을 정리해보는 건요. 너무나 중요할 것 같아서 오늘 넥스트마켓의 주제로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암호화폐 시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이 시간 코인 시장은 어떤 흐름들 이어지고 있는지 저와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코인 시장 흐름 여러 가지 헤드라인들 또 시장에 눈에 띄었는데요. 어떤 헤드라인들 살펴보면 좋을지 저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도 4가지 헤드라인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오랜만에 이더리움 쪽에 관한 현물 ETF가 순유입됐다라고 하는 부분들 같이 한번 체크를 해드리고요. 또 트럼프 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스라고 해서 이 회사에 관한 지분율이 무려 60%가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통제권을 장악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크립토 시장의 비판적인 시선들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미국의 하원 금융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암호화폐 거래로 규제에 관한 수립이 어려워졌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즉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인물이 암호화폐에 관해서 실질적인 이득을 취하고 있다면 그가 계속해서 추진하는 정책 역시도 그 공정성을 잃어갈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기도 하죠. 종합적으로 최근에 시장에서는요. 트럼프의 이러한 행보들을 보고 비판적인 시선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부분들 때문이었을까요? 암호화폐 시장은 최근 들어서도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암호화폐 시장을 알 수 있는 2가지 지표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레딧 컨텐츠라고 하는 지표입니다. 레딧이라고 하는 건 암호화폐 커뮤니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뮤니티 내에서 활발한 그런 코멘트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레딧 코멘트 자체가 굉장히 약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의 상승 탄력을 아직까지는 나타내지 못할 만한 그런 요인들이 상당히 많은 상황이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고요. 바로 이어서 구글 트렌드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구글 트렌드 역시도요. 지난 강세장에서는 계속되는 코멘트들이 이어져 오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표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이 구글 트렌드 역시도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 계속되는 약진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즉 시장에 관심이 없다라고 표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추가적인 모멘텀의 여부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시장의 수급도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관한 시세 흐름들 체크해 보시면서요. 오늘 시장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이 그래도 1억 2천만 원 선은 유지해주고 있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1,800달러 선에서 계속되는 보합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화 기준으로는
270만 원 선을 나타내고 있는 게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XRP는 아시아 증시 개장하면서는 소폭의 상승률을 나타내면서 현재 구간에서의 상승률은 여러분들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BNB 코인은 최근에 급부상하면서 시가총액 상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솔라나 코인 보겠습니다. 0.2%의 상승을 나타내면서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순위 자체는 크게 변동성이 없다라는 것도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와 함께 암호화폐 시세까지도 살펴보셨습니다. 오늘도 다양한 시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시장 읽어드렸습니다. 또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부에서 5장 전략 이어갈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